임미현의 아침 뉴스.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세제와 금융 강화, 공급 확대가 총망라될 전망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악의 고용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저임금과 52시간 노동의 속도 조절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미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며 여전히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내일 개성에서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남북은 24시간 소통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창립 70주년을 맞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LPG가 경유나 휘발유에 비해 친환경적이라며 규제 완화를 추진하지만 정작 LPG가 초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오늘 오후 발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임대업자 대출한도 축소를 포함해 세제와 금융, 공급 확대가 총망라될 전망입니다. 장관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후 2시 30분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구체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임대업자에 대한 금융혜택 축소 등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부총리의 지난주 발언입니다. 금융, 세제를 포함한 수요 쪽 대책, 또 여러 가지 주택 공급 측면에서의 공급 대책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우선 종부세는 참여정부 때 수준인 3%로 최고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2주택 이하 2.5%, 3주택 이상 2.8%로 제출돼 있는 정부 법안보다 강경한 방안입니다. 종부세 과세 표준을 현행 6억 원 밑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전년도에 150%인 보유세 부담 상한이 크게 늘고 거래세 비과세 요건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임대사업자 특혜 축소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인정 비율 LTV를 현행 80%에서 40%로 반토막 내는 방안이 예상됩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혜택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지원 정책이라고 비판받아왔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인 공급 대책 면에서는 일단 원론적인 수준의 발표가 예상됩니다. 최근 신규 택지 후보지 유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조정을 거쳐 시간이 지난 뒤 추가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장관순입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이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과거에도 집값이 급등할 때에는 유동성이 크게 풀렸었는데요. 오늘 발표되는 정부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최후 수단으로 기준금리 인상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단기 부동자금이 지난 7월에도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 등의 통계를 보면 요구불예금과 머니마켓 펀드 등 부동자금은 지난 7월 1,105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중 부동자금은 2016년 12월 말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기준 전체 통화량은 2,637조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 폭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넘쳐나는 돈이 마땅한 대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집값이 급등했을 경우 예외 없이 유동성이 크게 늘어났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 넘게 폭등했던 지난 2006년에도 통화량 증가율은 12.5%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준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흡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어려운 국내 경기에 찬물을 끼얹기 때문입니다.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입니다. 경기 전체를 이제 이렇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마치 빈대 잡으려고 원자폭탄 쓰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 있는 거예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금리 정책이 만능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늘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기준금리 인상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재덕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은 왜 서울 강남을 정조준하지 못했을까요? 혹시 부동산 정책 결정자들이 대부분 강남에 살고 있기 때문일까요?
오늘 발표될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강남 거주 현황을 권민철 기자가 전수 조사해봤습니다. 지난주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강남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는 뉘앙스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강남 불패 신화는 부동산 정책에서 힘이 센 사람들이 강남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일까요? 부동산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107명가량 됩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과 부동산 세금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의 실장급 이상 고위직, 또 관련 법안을 1차적으로 검토하는 국회 국토위 의원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최근 보직을 맡게 돼 관보에 거주지 정보가 누락돼 있는 관료들을 빼면 99명입니다. 우선 청와대 비서실 45명 중 15명이 강남 3구에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3.3%입니다. 국토부의 경우 10명 중 4명이, 기획재정부도 9명 가운데 4명이 강남 거주자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의 경우는 9명 중 5명이 강남 오너였습니다. 고관대작들 40%가량이 강남에 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26명 가운데 5명 정도만 강남 거주자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들이 부동산 정책에 어떤 입장을 나타내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9명 전원의 거주지 현황은 노컷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악의 고용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미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며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청와대에서 박지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된 이슈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미 속도 조절을 말했고 본인의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사과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됐지만 올해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이미 속도 조절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김 부총리는 단기간 내에 고용이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근로시간 단축 조정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향후 최저임금 결정 제도 자체를 개선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미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청와대 입장과는 배치됩니다. 8월 고용지표 부진 배경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일부 정책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책의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예측 불확실성이 많다며 인구 구조적 요인이나 경기적 변수가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해 여전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내일 개성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합니다. 문을 열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습니다. 연락사무소의 의미를 황영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빠른 시일 내 문을 열 것으로 보였던 공동연락사무소. 하지만 개보수를 위한 물자 반입이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받고 북미 관계 교착이 심해져 8월 중 개소하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숨을 고를 만도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숱한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대북 특사단까지 파견하면서 개소식 일정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불편한 시선을 무릅쓰고 연락사무소 개소에 힘을 쏟은 이유는 판문점 선언 이행의 기본 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락사무소에서 남북은 24시간 내내 한 건물에서 수시로 접촉하게 되는데 이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기존의 전통문을 받아주지 않거나 아무 설명 없이 돌연 회담을 취소해버렸던 국면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전쟁 위협이 감소된다는 점도 남북 모두에게 큰 이점입니다. 국립외교원 민정원 교수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측에 인원이 들어와서 상주하고 있다는 것은 뭐 전쟁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북한에게도 최전전 보장에 있어서 낮은 수준이 될지 모르지만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죠.
남북은 내일 개성에서 개소식을 열고 바로 연락사무소 업무를 시작합니다. 합의된 대로 연락사무소가 운영된다면 남북 관계는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남북 관계 발전을 북미 관계로 이어지도록 하는 더 적극적인 촉진자로서의 역할입니다. CBS 뉴스 허영찬입니다. 남북 군당국은 오늘 오전 판문점에서 제40차 실무회담을 열고 포괄적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 문제를 논의합니다.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에 들어갈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시범 철수와 6.25 전사자 공동 유해 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 군사협력 사안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로 대법원이 압수수색되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 사법부가 오늘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석 달 동안 침묵을 지켜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정석호 기자입니다. 오늘로 사법부가 창립 70주년을 맞았지만 대법원의 분위기는 잔치집이 아닙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대법원 청사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전 현직 판사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유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석 달 동안 줄곧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에 미온적이다, 의지가 없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지난 6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태도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 당시부터 내건 사법개혁 의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법부 안팎의 현실이 참으로 엄중하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오늘 기념식을 계기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의미 있는 조치를 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은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해마다 한반도를 뒤덮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환경부 주도로 LPG 차량에 대한 지원과 규제 완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LPG가 경유나 휘발유에 비해서 친환경적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LPG가 초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료 가격이 저렴한 LPG차는 그동안 장애인이나 택시업계에 한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인승 레저용 차량도 LPG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고 최근에는 아예 LPG 이용 제한을 철폐하자는 법안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LPG 차량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며 LPG차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LPG가 경유나 휘발유보다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 연구 용역 결과 LPG차에서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암모니아와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일산화탄소 배출이 경유나 휘발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암모니아는 모든 속도 구간에서 LPG가 디젤보다 많이 나왔는데 최소 5배, 최대 22배나 많이 배출됐습니다. 결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LPG차 보급이 오히려 초미세먼지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환경부는 LPG에서 암모니아가 얼마나 나오는지 제대로 된 통계나 자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은 초미세먼지 관리 대상에 암모니아를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뒤늦게 암모니아 배출 계수 연구에 나섰고 올해 연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청소년 성매매가 모바일 채팅 앱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와 연동돼 있는 데다 아무런 인증 없이 쉽게 설치할 수 있어서인데요. 여성가족부가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구매자들은 최근 모바일 채팅 앱에서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을 찾습니다. 그리고선 후기 사이트엔 화대를 깎았던 방법을 비롯해 각종 경험과 평가글을 올리기까지 합니다. 몰카까지 찍어 해당 영상을 공유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김수진 씨입니다.
전 같으면 뭐 사진 한 장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면 오디오 녹음이라든가 이렇게 짤처럼 만들어갖고 업로드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포인트를 받아서 더 많은,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거고 업소들이 조금 더 혜택을 준다든가. 인터넷 검색어로 쉽게 찾을 수 있는 한 후기 사이트엔 성매매 여성을 추천해 연결해달라는 속칭 분양이라는 표현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성매수자가 SNS로 관계를 맺은 뒤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길들이는 이른바 그루밍, 그리고 협박에 이르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다시 상담소 김수진 씨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대화들 있죠. 잘 잤어? 뭐 이런 일상의 대화들 있죠. 같이 섞여져 있어요. 그냥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것처럼 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이제는 이제 좀 친한 오빠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거는 그루밍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모레부터는 바뀐 법에 따라 채팅앱 화면에 성매매는 처벌 대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주 관련 토론회 등 정책 대안 마련에도 나선 상태입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은행권 부실 채권 비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부실 채권 비율은 지난 6월 말 1.06%로 3월 말보다 0.12%포인트,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제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8년 3분기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금감원은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을 만나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합니다. 원로 자문단에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박재규, 정세현, 이종석, 이재정 전 장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3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에 출석한 조 전 청장은 어젯밤 10시쯤 조사를 받고 나와 댓글 지시를 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검침이나 요금 계산 착오 등 자체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했다가 돌려준 금액이 최근 5년 동안 62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사례가 9,950건, 금액으로 61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2천억 달러 규모 관세 폭탄을 준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 미국 고위 관리들이 최근 류허 부총리 등 중국 측 협상 파트너에 초청장을 보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매주 목요일 다양한 문화 트렌드를 읽고 실생활과 접목해보는 뉴스 라이프 밸런스, 조은정의 뉴라벨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조은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서점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책 한 권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네, 책 표지가 아주 화사하죠. 네네. 어제 책 제목도 한번 들으면 좀 읽기가 힘든 제목입니다. 네, 정말 그 제목이 강렬한데요. 어떤 책이죠? 네, 한 20대 여성이 정신과 상담을 받은 실제 녹취를 쭉 푼 책인데요. 네. 올해 28살 평범한 직장인 백세희 씨는 기분 부전 장애와 불안 장애로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분 부전 장애는 좀 생소하실 텐데 네네. 경도의 우울증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병명입니다. 가벼운 우울증. 네, 한마디로 심리 상담을 통해서 우울감을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인기가 있습니까? 네, 책이 6월에 발간이 됐는데 벌써 11세를 찍었고요. 네. 몇 주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광화문 서점가에 가서 저도 책을 사면서 현장을 좀 지켜보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집었습니다. 그제 서점에서 만난 한 40대 주부는요. 특히 이 제목이 와닿았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더 소소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거 되게 유명한 소설이나 되게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얘기보다는 요즘에는 더 이렇게 소소한 얘기에 더 관심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소확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게 더 사납고 이럴수록 이런 쪽으로 더 관심이 가지는 것 같아요. 사실 현대인들은 큰 우울증은 아니지만 적어도 작은 그 어떤 우울감 또 불안감을 종종 느끼기 때문에 많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책을 보면 지극히 평범한 고민들로 상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자존감이 낮아서 남의 이목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든지 외모에 대한 강박이 있다든지 또 친구 관계를 맺기 어려운 등등의 일상의 소소한 고민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못 본 척하거나 감추고 사는 심리적인 문제들을 풀어서 분석하니까 저도 같이 상담을 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래가 좀 불안한 10대, 20대 젊은이들도 책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점에서 만난 22살 김수정 씨와 17살 김민서 양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앞날이 많이 깜깜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좀 같은 입장인 쓴 사람들 책을 읽으면서 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알아가고 싶어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삶에 대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저한테 필요한 것 같아서 책이라서 고르게 되었어요. 조 기자, 이런 종류의 책들이 요즘 서점에 많이 나오나요? 유행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심리 에세이로 분류할 수 있는 책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인 유행 같진 않고요. 출판계의 하나의 공고한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형 문고에서는 이런 책들을 한데 묶어서 코너를 만든 경우도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까지 베스트셀러였던 곰돌이 푸 시리즈가 있고요. 소확행,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또 쓰디 쓴 오늘의 휘핑크림 등등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책 제목만 들어도 어느 정도 내용이 좀 짐작이 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치유 또는 힐링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책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책을 구입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뭐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또 교양을 쌓아서 뭐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등 뚜렷한 목적으로 책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기분 전환이나 힐링을 위해서 또 심리 상담 성격의 에세이집을 구매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가 또 불안하고 많은 위로가 필요한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요. 사실 저도 심각한 책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페이지 수를 보니까 상당히 얇은 것 같습니다. 얇아요. 왜 이런 책들이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또 시대 흐름과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런 책들은 SNS에 기반을 두고 기획된 책들입니다. 아하. 먼저 인스타그램이나 개인 블로그에 공감이 되는 짧은 글들을 올리면 또 자연스럽게 좋은 글들이 반응이 생기고 이게 출판으로 이어지는 패턴입니다. 이 책도 처음엔 온라인 북펀딩을 받아서 독립출판으로 책이 나왔다가 나중에 정식 출간이 됐는데요. 출판사도 신생이었습니다. 이 책이 첫 책이었다고 합니다. 출판사 흔해 김상흔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쓰는 것부터 제작이나 디자인까지 본인이 다 알아서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거를 독립출판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건데 그 시장이 지금 굉장히 이제 몇 년간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일반 출판사들도 그쪽 시장에 관심을 점점 가지기 시작하고 있고 제가 이 책을 또 이제 거기서 길로 올려서 판 거니까 시선이 그쪽으로 이제 쏠리게 되겠죠. 네. 이런 책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SNS 스타일이 녹아있는 건데요. 어느 페이지를 읽어도 바로 읽는데 지장이 없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SNS를 팔로우하듯이 선택적으로 책장을 넘기는 방식들이 많이 도입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조은정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의 뉴라벨이었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주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목요일 아침 하늘길 대부분 맑은 가운데 시정은 좋은 상태입니다. 제주공항에는 비와 바람 때문에 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른 아침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기들은 순조로운 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행 첫 편이 6시 15분에 이륙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편들도 제 시간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 변화에 따라서 운항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좌석 상황은 제주행 대부분 만석이지만 항공사마다 시간대별로 잔여 좌석이 조금씩 남아있고 부산과 광주, 여수를 포함한 국내 노선들은 공항에 나오시는 대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운항하는 국제선 오사카 노선은 오늘 하루 제주항공에서만 운항을 하고 14일부터 20일까지는 오사카 공항 폐쇄로 김포 오사카행은 모두 결항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합니다. 이수경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중부지방은 낮 기온이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많은 곳은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면서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밖에 남부지방도 오늘 10에서 5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내일도 비 소식이 있는 상태인데요. 지역에 따라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 3도 이상 높게 시작하면서 현재 서울은 20도 안팎인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28도, 대전 27도, 광주 25도, 대구와 부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2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3일 아침 뉴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